교재 폈으면 오늘 나가야 될 내용이 생각보다 외워야 될 게 좀 많아요. 문법은 기본으로 개념 이해를 해야 되고 개념 이해가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암기할 것들을 암기해야 돼요. 수학하고 비슷해요. 수학도 공식의 원리를 처음에는 알고 나지만 두 번째 공식 원리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돼요. 공식의 머릿속에 암기돼 있어야 되죠. 그래야 문제를 빨리빨리 응용해서 풀 수 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 이론을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문제를 통해서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도 역시 문제를 풀며 자기가 부족한 것을 끝없이 체크하고 거기를 다져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문법 요소에 해당하는 게 몇 가지가 쭉 나옵니다. 오늘 배울 거는 문법 요소에 해당하는 첫 번째 높임 표현과 그 다음에 시간 표현 두 가지를 배울 거고요. 밑에 보면은 피동, 사동 표현도 있어. 그리고 인용 표현도 있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중3 과정이라 많이 추가하진 않았지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부정 표현. 부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안부정문, 못부정문 이거를 배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중의적 표현. 의미가 두 개 이상의 해석이 동시에 가능한 이런 문장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수정해 나가는가 해서 전체 문법 요소가 요거까지, 요 두 개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여러분이 1학기에 입학을 하면은 내신 시험을 처음으로 보게 될 텐데요. 내신 시험 범위에 이 문법 요소가 포함돼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옵니다. 근데 중3 과정에서 이거를 여러분이 한 번 정도 다져놓으면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잊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조금은 그래도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중3 과정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은 여러분이 부딪히게 될 첫 번째 내신, 고등학교 내신은 뭐라고 했어요? 대입시험이라고 했지, 바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오늘 배울 높임 표현에서 이 상대 높임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각각 다 외워야 될 영역들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자, 높임 표현은 크게 보면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자, 첫 번째가 주체 높임. 그리고 두 번째가 객체 높임. 세 번째가 상대 높임. 이게 높임의 전부예요. 여기 있는 건 굳이 안 써도 돼, 그지?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줄기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으라는 의미로 정리를 해보는 거고, 교재 안에 순서대로 쭉 나오기는 합니다. 자, 주체 높임이 무엇인지 먼저 알려주고, 얘네들의 각각 이제 높임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개념을 정확히 좀 알아야겠죠. 주체 높임은 말 그대로 문장 속의 주체인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다. 주어라는 아이가 높임의 대상일 때 이거를 주체 높임이라고 한다. 근데 이 주체 높임에는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간접 높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건데 요거까지 추가를 해서 알아야 되고요.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 속의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 그리고 부사어, 얘네가 쉽게 말하면은 뭐다? 높임의 대상입니다. 자, 이 목적어와 부사어가 문장에 보면은 어떤 거냐? 나는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다. 이런 예문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주어는 나는이죠. 그리고 내가 드린 거야. 누구에게 준 거야? 선생님께. 선생님이 쉽게 말하면 동작을 받는 대상이죠. 그러면 객체라고 하는 거는 주어가 하는 행동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객체야. 객자는 여러분 보통 손님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럼 상대 높임 마지막에 있는 얘는요, 듣는 이, 즉 청자.
이 듣는 이가 뭐일 때? 높임 대상일 때. 요때 쓰여지는 방법. 요 정도만 일단 알고 세부적인 거는 들어가기로 하죠. 저쪽에서. 자, 첫 번째 해당하는 주체 높임은 여기 그대로 나와있죠.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다? 문장에 뭐로 올 때? 주어로 올 때 쓰여지는 방법이다. 주어가 아버지가 회사에 간 겁니다. 일반 문장으로 쓴다면은 뭐라고 써요? 아버지가 회사에 갔다. 이렇게 쓰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무식한 놈이라고 하죠. 그죠? 자, 주인공, 간 사람, 이게 서술어고요. 누가 간 거야? 아버지가 간 거니까 얘가 주어고. 어디에 간 거야? 부사죠. 이렇게 문장 성분부터 끝났어. 자, 아버지는 높여야 될 대상이야. 즉 주어가 높일 대상이니까 주체 높임을 한다는 얘기야. 주체 높임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 지금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이 자, 주격조사 지금 뭐가 쓰였니 동현아? 주격조사. 이 문장에서 주격조사 뭐가 쓰였어? 가.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지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얘를 이제 주어를 높여야 되니까 첫 번째 방법으로 뭐를 쓴다? 깨서라고 하는 주격조사로 높임으로 바꿔 쓴다는 얘기야. 아버지께서.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실현 방법 1번 해가지고 나오는 게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주격조사 깨서를 쓴다라는 이 방법 나오죠. 1번에.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가 대신 깨서로 바꿨다는 얘기야. 두 번째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 주어가 행동을 하는 가다라는 말 여기에다가 시를 집어넣어줍니다. 이 시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선어말어미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자, 어미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눴을 때요.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라는 게 있어요. 어말어미 할 때 이 말자는 뭐를 뜻하는 것이다? 말은 끝말자잖아. 끝. 그럼 어자가 단어니까요.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 맨 끝에 오는 어미. 그 다음에 여기 선자라고 하는 거는 먼저 선자야. 그러면 이거 그대로 보면 어말어미보다 먼저 오는 어미. 여기 지금 갔다라는 말을 이제 그대로 분석하면은 기본형 가다에다가요. 어간 가에다가 이게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뭐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이 형태에다가 시를 이제 또 넣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는 어간이야. 그리고 얘는 어미인데요. 어떤 어미냐면은 문장의 맨 끝에 오죠. 단어 맨 끝에. 이게 어말어미야. 자, 그러면은 얘는 어말어미보다 먼저 왔으니까 이게 선어말어미. 선생님 그러면은요. 시도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이 시는 뭔가요? 얘도 선어말어미.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요. 어말어미 말고도 선어말어미가 두 개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하나의 어간에 어미가 몇 개까지 붙는다? 세 개까지 붙는다. 하나만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어말어미 두 가지가 앞에 더 들어가서 하나의 어간에는 어미가 세 개까지 보통 붙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얘도 선어말어미 얘도 선어말어미인데 얘는 여러분 시간하고 관계된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고요. 얘는 지금 높임이잖아.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쓴 거니까 높임과 관계된 선어말어미. 우리말에 공식적으로 선어말어미의 종류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높임과 시제가 선어말어미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교재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자 선어말어미라는 게 있다. 어말어미보다 먼저 오는 아이. 그죠? 그럼 뭐를 집어넣는데요? 이 선어말어미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크게 많이 쓰인다. 높임 그리고 시제. 근데 순서대로 쓰여요. 높임이 앞에 쓰이고 시제가 다음에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높임에 해당하는 시를 집어넣을 때는 이 시제보다 앞에 가시었다.
그럼 얘네를 한 번에 축약하면은 뭐가 돼요? 가셨다. 이렇게 축약해서 보통 쓰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회사에 가셨다. 두 번째 방법은 선생님 서술어 부분에 뭐를 넣는다는 얘기야? 선어말어미 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주어를 또 높이는 방법. 그러니까 주어를 높일 때 주격조사를 통해서 높이는 방법과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 시를 집어넣어서 높이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봤다는 얘기야. 그럼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쉬워요. 특수어휘가 나와. 이 어휘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뭐야? 어휘가 단어잖아. 그치? 단어를 뜻하는 거야. 그러면은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를 얘기한다? 높임말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이라는 말은 평범한 말이고요. 진지, 어른들한테 얘기할 때는 진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먹다가 아니라 드시다, 잡수시다, 이런 표현을 쓴다든가. 여기 지금 예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있다 대신 계시다, 그 다음에 먹다 대신 드시다, 잡수시다, 자다 대신 주무시다, 말 대신 말씀, 밥 대신 진지. 지금 표시해놓은 부분들이 모두 다 높임어야. 높임말이야. 그럼 이렇게 단어를 직접 아버지가 밥을 먹는다가 아니라요, 아버지께서 주격조사 바꿨죠. 그 다음에 먹는다가 아니라 여기는요, 드신다라는 낱말을 교체해버려요. 밥 대신 진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낱말을 교체해서 쓸 수도 있다.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주의점이 뭐냐면요, 이 높임말 중에서 여러분이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을 거야. 뭐가 지금 눈에 띄니? 계시다 할 때 시와 그 다음에 드시다 할 때 시, 잡수시다의 시, 주무시다의 시. 선생님, 얘네들이 이 여기 나오는 시가 모두 다 아까 선어말어미 신가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착각을 할까봐 미리 이거를 짚어준 거야. 얘네는 있지, 이 낱말 자체가 하나의 그대로 단어이기 때문에요, 어간에 들어가요. 시는 어간이야. 드시다에서 다를 떼버린 드시까지가 어간이야. 계시다 할 때 계시까지가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미 아닙니다. 이때 시는 주의해야 돼. 근데 이거 문제 나올 때 보면은 학생들이 대부분 선생님 이거 계시다 했으니까 선어말어미 시를 집어넣어서 주체를 높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 아니야. 걔네들은 어미가 아니라 어간입니다. 원래 낱말에 있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어쨌든 주체 높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밑에 있는 돼지가 보여주는 말은 특이하게도 높임말 중에 말씀이라는 이 높임말은요, 낮춤말로도 쓴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높일 때도 아버지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선생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가 아니라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즉 나를 낮추어서 상대를 높여주는 이런 말을 할 때도 제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다 쓰는 이런 특이한 단어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거 뭐냐면은 우리가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거를 주체 높임에서 같이 배우는데, 얘가 문장의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어가 아닌데 어떤 경우 여기 지금 보면은 높여야 될 대상이 따로 있어요. 자, 높여야 될 대상이 있는데 얘는 높여야 될 것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 발이야, 아니면 나의 손이야. 손이나 발은 높일 대상이 아니잖아. 그런데 문제는요, 높일 대상, 아버지의 뭐예요? 발, 선생님의 연필 아니면 분필,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그 다음에 선생님의 생각이나 마음,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높인 대상이 될 수가 없지만 얘네들도 누구의 높여야 될 대상의 신체 일부나 소유물이나 생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높여야 될 대상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한다? 간접적이지만 높임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간접 높임이야. 예문을 들어주면은 밑에 있죠. 자, 실질적으로 높여야 될 대상은 여기에서 누구니? 선생님이잖아. 이게 이제 높임의 대상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수업이 있으시다. 여기에 지금 얘는 서술어 역할이고 문장의 진짜 주어는 요거 맞습니다. 선생님이 어떻다고요? 수업이 있다고. 근데 서술어 안에서 또다시 뭐가 설정돼요? 주어와 서술어의 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수업이라는 거는요, 높여야 될 대상은 아니야. 근데 누구의 수업이에요, 지금? 선생님의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높여야 될 대상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는 뭐다? 간접 높임을 한다. 간접 높임에서 주의점, 거기에 지금 교재에 안 써 있는데요. 간접 높임은 여러분 뭐를 통해서? 특수어휘, 즉 높임말을 쓸 수 없다. 이거 주의하세요. 수업이 계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의 수업이 계시긴 뭘 계셔. 그 대신 얘는 뭐예요? 선어말 어미 시라는 얘는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은 있다라는 말에다가 시를 집어넣은 형태로 간접 높임을 해준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알겠지? 주의해야 돼. 지금 여기 예문에는 없는데 여기 계시다를 쓰면은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특수어휘. 높임을 나타내는 이런 특수어휘는 사용이 불가이다. 간접 높임에서.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객체 높임으로 넘어갑니다. 객체는 아까 문장에서 두 가지. 목적어 그리고 부사어. 이 두 가지가 높여야 될 대상일 때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거기 보면은 실현 방법이 얘는 다행히도 두 개밖에 없어. 주체 높이면 여러분 실현 방법이 세 가지였죠? 근데 요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부사격 조사 깨를 쓴다. 주격 조사가 앞에서 주체 높임에서 깨서가 있었어. 서를 떼버리면 깨까지는 비슷해요. 얘는 지금 뭐라고 써있니? 부사격 조사야. 그래서 여러분, 자, 분명히 대상이 두 가지였죠? 목적어와 부사어. 동훈아, 얼굴 들어. 부사격 조사는요, 부사어만 해당합니다. 그럼 선생님, 목적어가 높임의 대상일 때도 객체 높임인데 얘를 못 쓰나요? 예, 못 써요. 목적어는 특수어휘밖에 못 씁니다. 왜? 목적격 조사 높임에 해당하는 게 없어. 그래서 목적어는 그대로 을르를 씁니다. 그럼 뭐에만? 부사어에만 이 부사격 조사를 바꿔서 객체 높임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자, 영혼의 아버님께, 이 아버님께 이게 부사어죠. 부사어인데 아버님에게가 아니라 깨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드리는 거야? 아버님한테 드리는 하니까 요것도 주는이 아니라 아버님에게 할 아니면 아버님에게 줄 말이 있다. 원래대로 만약에 이거를 쓴다고 하면은요, 아버님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야잖아. 근데 이거를 높임에 해당하는 특수어휘, 드리다, 말씀. 얘네들은 모두 다 특수어휘에 해당하는 2번을 쓴 거고요. 얘는 깨라고 하는 1번, 부사격 조사를 쓴 겁니다. 그치? 이게 객체 높임이다. 객체 높임은 쉽습니다. 그럼 선생님, 객체 높임에서 목적어일 때는 이때는 뭐라고요?
예문 하나 볼게요. 이런 예문이 있다고 했을 때 주어는 나는이고 사랑한다. 누구를? 어머니를. 여기가 지금 목적어야. 선생님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어머니를 여기는 어머니는 높여야 될 대상이니까 어떻게 높이나요? 이거는 높임이 따로 없어요. 특수 어휘를 쓸 만한 부분도 없고 목적격 조사를 바꿀 수도 없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때. 그죠? 근데 부사 어일 때는 뭐를 써라? 지금 깨를 쓰라고 했죠. 부사격 조사. 그래서 목적어하고 부사어는 이렇게 차이를 보여준다. 자, 나중에 예문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기로 할게요. 이 세 번째, 얘가 제일 사실은 문제를 낼 때 제일 어렵게 할 수 있는 분야야. 상대 높임이라고 하는 건 크게 우리는 누구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청자. 여기서 지금 청자는 듣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으니까 청자가 여러분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말을 할 때 어느 때는 반말을 하고 어느 때는 높임말을 씁니다. 지금처럼 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높임을 쓰는 거야. 왜? 개인적인 자리라면 여러분에게 반말을 하겠지만 공식적으로 수업이라고 하는 공식적상이기 때문에 존댓말을 쓰기도 한다는 얘기야. 그죠? 상대 높임은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격식에 따라 쓰는 방법, 또 하나는 비격식체. 격식은 뭐냐? 격식이라는 거는요, 공식적인 자리라든가 뭔가 좀 품위를 지켜야 될 때에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이거를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세밀하게 나눠서 단계에 맞춰서 쓴다는 얘기야. 격식에 맞추어서. 비격식이라는 거는 야 너무 복잡해. 4등급으로 나눠서 도대체 몇 번째 거를 내가 지금 써야 되는지, 그래서 그냥 이거는 두루두루 높이는, 그냥 높임과 낮춤 정도만 구별해서 쓰자. 이런 거는 비격식체. 이럴 때는 비격식체는 주로 어때요? 친근한 대상일 때 이때 쓰는 거고, 격식체는 친근하다기보다는 뭔가 좀 거리를 둬야 되고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상대 높임, 제목은 높임인데 여기 보면은 낮춤, 낮춤이라는 말도 써있죠. 즉 낮춤도 높임의 분야입니다. 그러면은 자, 할아버지,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은 높여야 될 대상 중에서 아주 높임이야. 그런데 나보다 나이가 5살 많은 선배, 솔직히 극존칭을 쓸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높이는 경우. 그 다음에 낮춤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치? 태호야 밖에 나가서 냉수 좀 떠와라. 이거는 태호한테 아주 낮춤을 쓴 거야. 뭐뭐 해라 명령을 한 거죠. 그런데 나보다 나이가 1살밖에 안 어린 후배야. 1살 정도면 사실 맘먹기도 하죠. 근데 여기다가 그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약간, 아니면은 이럴 때 쓰기도 해요. 어떤 때 내가 여러분하고 앞으로 20년 후에 만났어. 여러분 지금 나이가 17이니? 17이면 20년 후면은 37이야. 37이면은 여러분도 결혼을 했고 자식도 있을 나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40이 다 돼. 그런데 아무리 옛날 제자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내가 반말을 옛날처럼 아주 낮춤을 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자네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내가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 하죠? 자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가? 잘 가게, 이런 식의 말투를 써요. 이거는 아주 낮춤이 아니라 예사 낮춤이에요. 살짝 낮춤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나이가 어린 여러분한테 존대를 해서 높임을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예사 낮춤이다. 선생님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이거는 그냥 명칭일 뿐이야. 얘네들 등급의 명칭이지 실제 이렇게 문장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맨 끝에 종결어미를 어떤 종류를 쓰느냐에 따라서요. 모든 문장. 자, 1번 평서문. 뭐뭐뭐다, 뭐뭐뭐네 이렇게 끝나는 거. 두 번째 의문문. 의문문은 뭐뭐니까, 뭐뭐인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청유문. 뭐뭐 하자. 그 다음에 명령문. 뭐뭐 해라. 다섯 번째 감탄문. 뭐뭐구나. 이런 식으로 문장이 5가지가 결정이 돼. 즉 마지막에 쓰여지는 종결어미를요. 이런 걸 쓰면은 평서문이 되고 이걸로 끝내면은 의문문, 이렇게 끝내면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 글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격식체나 비격식체를 쓸 때 문장에 따라서 하십시오 체도요. 평서문으로 쓸 때하고 그 다음에 의문문으로 쓸 때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를까? 하십시오체를 가지고 평서문으로 쓸 때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문문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 문장에 따라서 그래서 하십시오체가 달라집니다. 그죠? 요거 잘 알아야 돼. 왜? 실제 여러분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예문을 직접 주고 여기 지금 이 문장에 쓰여지고 있는 게 어떤 높임을 쓰고 있냐? 상대 높임을 쓰고 있는데 상대 높임 중에서도 격식체에 어떤 걸 쓰고 있다. 여기까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체 이렇게만 외우면은 응용을 못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요거 잘 알아두고요. 특히 여러분 요거 있죠. 예사 낮춤에 해당하는 하계하고요. 요 두루두루 낮추는 해체가 비슷한 느낌을 줘요. 문장에서. 그래서 두 개가 이게 하계체인지 해체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얘기야. 특히 여러분들이 뭐로 끝날 때 끝에가 내로 끝나는 이런 문장 있죠. 평서문에서. 요게 지금 하계체인지 아니면은 해체인지. 왜? 끝에가 어미가 똑같거든요. 내로 끝나는. 그럼 이거는 맥락을 통해서 구별할 수밖에 없어. 듣는 청자가 지금 앞에 쓰여지는 말투를 보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친근한 대상한테 그냥 툭 던지는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해체구나. 이렇게 물론 구별을 또 하지만요. 실제로 이게 해체인지 하계체인지 구별하려면은요. 해체의 경우에는 끝에다가 요를 붙이면 뭐가 돼요? 해요가 되죠. 그러면 요를 붙여서 말이 되면은 해체로 쓰였다는 얘기야. 그렇죠? 왜? 얘보다 높은 등급인 해요체가 있잖아. 근데 여기는 하계체에다가 요를 붙이면 요가 들어간 게 있어요? 위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가 자연스럽게 성립이 되면 윗사람일 때 그러면은 해체로 쓰인 거구나. 왜? 얘는 요를 붙이면 해요체로 올라가니까. 그런데 요를 붙이면은 올라갈 게 없어. 이상해. 그러면 이때는 하계체를 쓴 거구나. 요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교재 문제에도 5번인가 있어. 나중에 풀 때 조금 그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격식체에서 쓰여지는 4가지는요. 요 어미를 조금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어미가 아주 높임은 뭐야?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식의 의문문. 뭐뭐 하셨습니다. 이런 식의 평서문.
요거는 지금 평서문이고요. 얘는 의문문이라 이렇게 다른 거지. 비웁니까? 비웁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뭐다? 아주 높이요. 그 다음에 예사 높임은요. 끝에가 뭐뭐 하소, 뭐뭐 하오, 뭐뭐 부려 이런 것들은요. 높임은 높임인데 살짝 높인 거다. 예사 높임. 어미를 외우더라고요. 알겠지? 태어나. 정신 챙겨. 그 다음에 예사 낮춤은요.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잘가게 그랬잖아. 개. 그 다음에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가? 그 다음에 요게 지금 하계체가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 내가 있다고 그랬잖아. 내. 이 내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조금 특이한 형태로 해체에도 즉 비격식체 있죠? 여기에도 쓰여지는 어미이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아주 낮춤은 간다, 뭐뭐느냐, 뭐뭐구나, 뭐뭐하자 이런 것들이 아주 낮춤의 어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비격식체. 비격식체의 높임은요, 뭐뭐거든요, 뭐뭐지요, 뭐뭐요 이렇게 하고 두루 낮춤의 해체는 뭐뭐거든, 뭐뭐지, 뭐뭐했어. 근데 여기 내가 없는데 내도 여러분이 써넣으세요. 하나 정도. 두루 낮춤의 해체에도 뭐가 있다? 내라는 어미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로 끝나는 문장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 끝났어.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두 번째 시제. 시제는 조금 더 빨리 할게요. 템포를. 자, 시제는 여러분이 영어에서도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를 배우잖아.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사건시와 발화시에서 특히 중심이 되는 아이는 누구이다? 이 발화시에 해당하는 요 아이입니다. 그죠? 발화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말하는 때. 말을 지금 언제 하고 있느냐.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때. 사건이 발생한 때. 중요한 거는 이 발화시라고 했습니다. 발화시. 왜? 발화를 기준으로 해서 사건이 이 앞에 있어. 그럼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과거라고 합니다. 근데 사건이 발화와 동시에 같은 곳에 있어. 요거는 현재라고 부르고요.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지금 먹구름이 낀 거 보니까 내일 비가 올 것 같아. 그럼 이거는 비가 아직 안 내리고 있는 거니까 이 사건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야. 그러므로 말을 하는 시점에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거는 미래 이렇게 얘기하죠. 중요한 거는 이 개념은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제 그 시제를 구별하느냐. 먼저 과거 시제를 구별하는 게 무려 5가지입니다. 근데 첫 번째 거는 쉬워. 왜? 시간어휘. 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지금 어제, 그리고 작년, 지난주, 아까, 옛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부사어인데요. 이 부사어가 지나간 시간을 가리키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런 낱말이 나오면은 과거구나 금방 판단이 돼요. 근데 두 번째 거, 자, 선어말어미 앗, 엇 이게 나옵니다. 이 앗과 엇이라고 하는 형태는 그래도 여러분이 들어는 봤을 거야. 갔다, 먹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나연아, 정신. 근데 세 번째, 이 세 번째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먹었었다. 나 어제 소고기를 먹었었어. 왜 엇을 2번 쓸까요? 엇을 2번 쓰거나 앗을 2번 쓰는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한 번만 쓰면 될 걸 왜 2번씩 이렇게 2번 같이 쓸까? 먹었었다는 얘기는요, 지금은 어때요? 그게 단절됐다는 거. 그죠?
우리가 부자였을 때는 매일 소고기를 먹었었어. 지금은 못 먹는다는 얘기야. 단절. 이런 의미를 좀 강조할 때 과거 시제에 해당하는 at이나 ot을 두 번 쓴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어쨌든 세 번째 이번 들어가면은요. 선어말음이 이번에는 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더라고 하는 거는 어느 때 쓰느냐? 자, 첫 번째 하자가 직접 경험한 거,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일을 전달하는 거. 이 경우에 뭐를 쓴다? 더를 씁니다. 내가 어제 집에 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철수가 뭐를 하고 있어? 핫도그를 먹더라. 더를 썼죠. 이거는요, 자기가 직접 봤잖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 이럴 때 쓰여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 4번, 5번은 공통점이 두 개 모두 다 뭐야? 관형사형 전성어미야. 5번도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형사처럼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가 있다? 그 다음에 던. 근데 각각 쓰임이 달라요. 얘는 뭐냐면은 은이 붙으면요 이미 완료되었다 이런 뜻을 나타내요. 더는 뭐예요? 이거는요 완성이 즉 완료가 안 되고 중단되었다. 먹던 핫도그를 버리고 철수를 따라갔다. 먹던 핫도그, 이건 뭐예요? 핫도그를 끝까지 못 먹었어. 반밖에 못 먹었는데 철수가 급하대. 그래서 그냥 놔두고 중단하고 어떻게 해요? 따라간 거죠. 이럴 때는 뭐를 쓴다? 던을 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던을 쓰냐 던을 쓰냐 이것도 다르고요. 선생님 얘가 관형사형 어민지 선어말 어민지 어떻게 구별해요? 선어말 어민은 어디에 붙어요? 용언에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는요 뒤에 반드시 꾸밈을 맞는 뭐가 와야 돼? 체온이 와야 됩니다. 먹던 핫도그 이런 식으로, 그죠? 먹은 우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뒤에 체온이 오니까 꾸밈을 받는 애가 오니까 얘네들은 모두 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거구나. 근데 은이 쓰일 때도 있고 던이 쓰일 때도 있다. 차이가 뭐다? 은을 쓰면은요 완료 끝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던을 쓰면은 완성을 못한 채 미완성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단되다 이런 의미를 뜻하겠습니다. 예문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1, 2, 3, 4, 5 5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5가지를 뭐 우예를 봐도 되고 첫 번째 뭐야?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 단어. 두 번째는 선어말 어미. at과 엇. 세 번째는 선어말 어미 더. 네 번째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다섯 번째 관형사형 전성어미 던. 여기 써준 이유가요. 문장이 여기 밑줄 하나 더 치세요. 이거 여기에다가. 자, 지금부터 예문에 있는 밑줄 친 거에 번호를 쓰세요. 어떤 것이 해당되는가. 여기에 쓰여진 거는 모두 다 과거 시제 맞아. 과거 시제 5개 중에 어제 얘는 몇 번인가. 이거 다 쓰라는 얘기야. 썼어? 자, 어제는 몇 번? 얘는
시간을 나타내는 어미니까 1번. 얘는 at, 과거 선어말어미요. 그 다음에 혹은 했었지 얘도 2번. 그 다음에 이거는 더라니까 뭐예요? 3번 선어말어미 중에서 직접 경험한 거나 알고 있는 거 전달할 때 쓰는 거죠. 아까 이거는 1번. 먹은 우유를 뒤에 꾸며주고 있으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야. 그 중에서 4번. 이거는 다 먹었어요. 완료. 그 다음에 상한 것이 없는데 이거는 몇 번? 2번. 그 다음에 먹던 던이 나오니까 얘는 5번. 지금 선생님 먹던이 꾸며주는 게 의존명사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달려왔는데 얘는 기본형이 오다라는 5 플러스 a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at이 된 거예요. 축약돼서. 그럼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이 at이라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얘는 몇 번? 2번에 해당하죠. 자, 번호 끝났죠? 자, 두 번째 현재 시제로 갑니다. 현재 시제는 하나가 줄었어. 5개가 아니라 4개야. 자, 첫 번째 똑같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 지금, 현재, 이 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해당하는 1번이 있고요. 두 번째 선어말어미가 있는데 이번에는 니은이나 는. 근데 선생님 4번에 얘는 선어말어미고요. 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얘도 관형사형 전성어미야. 근데 선생님 는이 얘랑 지금 똑같은데요. 그럴 때는 뒤에 체원이 오면은 이 지금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면요. 반드시 뒤에 뭐가 와야 돼? 꾸밈을 받는 체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뒤에 어떤 말이 오느냐 이걸 가지고 똑같은 는이라 하더라도 얘가 선어말어미의 는인지 아니면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인지 구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선생님 근데 여기 은 할 때하고 이 는 할 때하고 여기 또 차이는 뭔가요? 여기 차이를 알려줬죠. 이거 동사 어간이 붙어서 지금 뭐다? 그 동작이 진행 중에 있다. 예를 들어서 자는 아기 할 때 이 는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기를 꾸며주니까 관형사형 어미 맞아. 근데 뒤에 아기가 오긴 왔는데 이 아기가 어떻다? 지금도 계속해서 어제부터 잤는데 오늘 아침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시간까지 계속 자고 있는 거야. 진행, ing라는 얘기야. 그렇죠? 현재는 맞는데 현재 진행. 그럼 이때는요. 얘는요. 형용사 혹은 서술격 조사의 어간. 서술격 조사면은 이다라는 말에서 어간이니까 이거에 붙을 때 학생인 철수. 이때는 뭐가 돼요? 철수를 꾸며주니까 학생인 이게 관형사형 어미 쓴인 게 맞아. 근데 이때 쓰여지는 관형사형 어미는요. 자, 얘 보면 철수를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이니까 이게 지금 체온이 왔으니까요. 그러면 얘가 원래 학생이다에다가 다를 때 버리고 이 니은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붙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현재 시제는 맞는데 서술격 조사인 이다에 붙을 때는 이렇게 얘가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진행 중 이런 진행의 의미를 뜻하는 거는 아니다. 현재 상태, 얘 지금 현재 학생인 상태야. 물론 2달 후에는 졸업을 하니까 학생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학생이다. 그럼 여기 예문 지금 몇 개 나오죠? 3개 나오죠? 아이들이 지금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 이거는 뭐가 될까? 지금이니까 어휘입니다. 1번.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1번 어휘에 해당하죠. 축구를 한다. 이 니은의 경우에 선생님 이게 선어말어미인지 관형사형 전성어미인지 어떻게 알아요? 야,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뒤에 체온이 있어야 돼. 얘는 선어말어미.
2번에 해당하는 니은 혹은 는. 그 다음에 잠을 자는 아기, 뒤에 아기를 꾸며주니까 얘는 관형사형 전성어민데 3번 진행 중. 이거는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4번. 얘도 관형사형 전성어민 맞습니다. 이렇게 예문에 쓰여진 각각의 시제 어미가 다르다는 얘기야. 자, 이제 미래 시제. 미래 시제는 시간을 나타내 하나 더 줄었어요. 친절하게 5개, 4개, 3개 계속 줄지. 그래서 외울 게 조금은 편해집니다. 자, 첫 번째는 똑같이 공통으로 뭐야?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 내일, 훗날, 언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야. 근데 두 번째 선어만 어미 뭐가 있어요? get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여러분 추가로 하나 더 써놓으세요. 선어말 어미 뭐가 또 있다? 미래에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니 이렇게. 그럼 차이가 뭐냐? 얘는요 추측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미래 시제고요. 니라고 하는 거는 의지를 표현할 때 쓰여지는 미래 시제 어미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에 해당하는 애가 역시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시제는 니은이나 는 이런 걸 많이 썼다면 이거는 리을, 그죠? 갈 사람 이런 식으로, 갈 사람, 올 사람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이것도 예문을 봐보자. 내일, 내일이니까 뭐예요?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를 통해서 얘는 높인 거고요. 그 다음에 민우는 몇 시간이면 떠날 사람, 떠날 사람이니까 여기는 떠나다에다가 떠나까지에다가 리을이라고 하는 뭐를 쓴 거예요. 세 번째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거를 쓴 거지. 그치? 아, get도 있네. get 얘는 뭐예요? 2번에 해당하는 선어말 어미. 세 개가 다 쓰여졌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 동작상을 우리가 두 가지로 어떤 사람이 하는 동작이 여러분 영어에서도 ing를 배웠고 완료형을 배웠죠. 똑같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 ing하고 완료를 얘기할 때 과거 진행형, 과거 완료형, 현재 진행형, 현재 완료형, 그 다음에 미래 진행형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각 시제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외울 때 이거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문장의 의미를 통해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완료 끝난 건지 이거를 표현할 때 문장의 의미를 보려면은 헷갈려요. 판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를 단어를 암기해야 돼. 단어 암기 하나만 할게요. 진행상만. 그러면은 진행상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닐 때는 뭐야? 무조건 완료야 이거. 알겠지? 그럼 진행상에 해당하는 단어가 4개밖에 없습니다. 간단하지? 자, 가다, 오다, 그리고 나가다, 그리고 있다. 이 4가지예요. 가다, 오다, 나가다. 왔다 갔다 하다가 나가버렸대. 그래서 나는 남아있대 지금. 근데 여기 주의점이요. 요겁니다. 있다는 있다인데 앞에 어미 얘가 중요합니다. 뭐뭐 하고 있다. 반드시 고로 연결돼야 돼요. 왜? 뒤에 완료상에 보면은요. 뭐뭐 해 있다 해서 여기 있다라는 말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완료인지 진행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 있다가. 근데 뭐가 달라요? 여기는 고가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외울 때 어떻게 외워라? 뭐뭐 하고 있다, 고 있다로 외우세요. 그냥 있다만 외우지 말고. 자, 4개 다 외웠어. 뭐다? 가다, 오다, 나가다, 고 있다. 이렇게 4개 외웠습니다. 실제 여기 예문을 봐봐.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 끝에
형태가 있단데 있다면은 여러분 뭐였어? 아까 진행이었잖아. 얘가 지금 진행이 맞아. 근데 앞에 어미 봐야 되죠. 고 있다니까 아 이거 진행 맞네. 그 다음에 말라간다. 이 가다라는 말 아까 이거 진행이었잖아. 그쵸? 요렇게 외우라는 얘기예요. 완료사항의 예문을 봐볼게요. 자장면을 다 먹어 치웠다. 이거는 지금 가다, 오다, 나가다, 뭐뭐하고 있다. 이거 아니잖아. 그럼 얘는 뭐겠어요? 완료. 그 다음에 이거 과거 완료예요? 현재 완료예요? 응? 버리다라고 하는 거는요. 뭐뭐 해버리다라고 하는 거는 완료는 완료야. 근데 여기 지금 쌍시옷, 이게 들어갔으니까 얘는 과거 완료야. 알겠지? 그러니까 시제도 봐야 돼요. 시제 중에서 현재 시제는 현재 시제, 과거 시제는 과거 시제. 이거 맞는데 얘가 진행이냐 완료냐 이것까지 본다는 얘기야. 근데 의외로 과거 시제, 현재 시제는 잘 구별해. 근데 진행상과 완료상을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단어로 외워야 된다. 선생님 이때 있단데요. 이거 버리다니까 얘도 완료, 치우다니까 얘도 완료라는 거 알겠어. 그죠? 여기도 버렸다니까 과거 완료입니다.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이 나왔죠. 더구나. 이건 현재이면서 완료야. 이거 여러분 현재 진행이 아니라 완료입니다. 왜? 있다잖아. 고 있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완료형입니다. 근데 의미상으로 볼 때는 지금 의자에 앉아있다, 계속 앉아있는구나 해서 진행상이라고 그러면 의미를 판단하면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야. 단어로 외워라. 방법은 없습니다. 단어 4개만 외우는 데 많지 않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도는 끝났고요. 1번에 높임 표현 잘못된 거 이거 봐봅시다. 숙제를 최대한 줄여주는 거야. 2주치 분량이기 때문에 이번 멘토 시간에 여러분이 숙제가 좀 많거든요.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지난주 거 미리 하지 않았으면 2주 분량 하려면은 죽어나겠지. 자, 잘못된 거. 할아버지께 눈에 딱 띄는 게 이 부사어가 할아버지가 높여야 될 대상이네. 그럼 이거 뭐예요? 객체 높임이야. 객체 높임에 해당하는 께 썼고요. 주는 게 아니라 들여라 썼으니까 이거는 맞게 잘 썼네.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이번에는 목적어. 목적어가 또 다시 높여야 될 대상이니까 이것도 객체 높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모시고 데리고가 아니라 모시고로 잘 썼어. 그럼 이것도 맞죠. 나는 우리 학교 생물 선생님께서는 이게 주어야. 주어니까 이거는 주체 높임에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깨서를 썼습니다. 근데 서술에 해당하는 발이 크시다 해서 이 발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의 발이기 때문에 간접 높임을 또 쓰고 있습니다. 크시다. 크다에다 시만 집어넣었죠. 특수어휘는 안 쓰고. 이것도 맞게 썼네. 그 다음에 철순의 할아버지께서 어떻다고? 이게 주어야. 그럼 주체 높임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깨서 썼습니다. 근데 턱수염이 많으시다. 누구의 턱수염이야? 할아버지의 턱수염이니까 이것도 간접 높임. 이것도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많으시다. 많다에다. 있으시다. 많으시다.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 물어보면 안 되죠. 이 선생님께는요. 부사어기 때문에 객체 높임을 써야 돼. 깨는 썼어. 근데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선생님께 여쭈어보도록 5번이 틀렸네. 2번 문제는 뭐니? 다른 거. 누나가 아버지께 용돈을 준 게 아니라 아버지께는 객체죠. 객체 높임에서 드렸다 이렇게 써야죠. 그래서 줬다가 지금 잘못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드렸다. 2번은 뭐니?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지 데리고가 아니야. 어머니에 해당하는 첫 번째 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객체 높임. 두 번째 것도 어머니가 객체니까 객체 높임. 할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하고 왔다. 하고 오면 안 돼요. 드리고 와야죠. 드리고 모시고 다 객체 높임이야. 그 어르신은 연세에 비해 귀가 밝으시다. 이 귀는 누구의 귀예요, 여러분?
어르신의 귀죠. 그래서 요거는 뭐에 들어간다? 간접 높임에 들어갑니다. 밝으시다. 밝다에다가 시를 집어넣은 간접 높임 맞아. 그러니까 답은 4번. 지난 추석에 외할머니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게 아니라 외할머니께서 누가 맞아준 거예요? 외할머니께서 맞아준 거니까 이거는 주체 높임이야. 주체 높임이니까 맞아주셨다. 이렇게 써야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3번까지만 풀을게요. 높임법이 다른 거. 선생님, 제 말 좀, 말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말씀. 그러면은 1번은 말이라는 것 때문에 잘못된 거고요. 말씀으로 여기를 고치면 되고. 호철아, 선생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선생님께서 뭐로 해요? 오시랜다. 오시랜다가 아니라 오라고 하신다. 오라신다.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는. 오시면은 누구를 높이는 거야? 호철이를 높이는 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오라고 하신다. 시가 뒤에 들어가야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2살 된 따님이 계시다. 여기서 지금 잘못된 거. 하은아, 뭐가 잘못됐어? 3번. 전체 주어는 선생님이야. 선생님은 따님이 계시대. 따님이 계시다는 서술어야. 근데 서술어에 있는 따님이 이건 뭐야? 선생님의 딸이잖아. 가족이잖아. 그러면 이건 간접 높임이죠. 간접 높임에서는 계시다라고 하는 뭐를 쓸 수 없다? 특수 어휘를 쓰면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있으시다야. 맞아. 아버지, 작은아버지께서 오셨는데요. 이거 여러분 알아야 돼. 압존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압존법. 4번은 여러분 압존법이야. 압존법은요 이런 거야. 높여야 될 대상이야. 작은아버지가. 그러나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주체보다 더 높을 때는요 존대를 쓰지 않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내가 얘기하는데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집에 오십니다. 이렇게 쓰면 무식한 놈이 돼요. 야,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이잖아. 근데 할아버지한테 아버지를 높여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압존법이라고 해서 존칭을 쓰지 않는답니다. 존대를. 그럼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옵니다. 이제 오십니다가 아니라 옵니다. 집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작은아버지니까 동생이니까 이렇게 쓰면은 안 되고 아버지께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왔는데요. 이렇게 쓰면 돼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언제 기고 가셨나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잠깐 쉴게요.